집값 하락 추세 지금 연휴에도 비슷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을 올해부터 보면은 네. 올해 2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면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가 계속 하락폭이 좀 커지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확대돼서 뭐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는 시기가 지금 도래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추석 명절이 굉장히 빠르기도 한데 또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추석 이후에 달라지는 특별한 정책적인 요인이나 뭐 거시 경제적인 부분들도 지금으로서는 없을 걸로 보여져서 지금과 같이 뭐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랑 하락 전환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보통 명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명절 전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심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통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다 모여서 부동산 얘기를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뭐 갑자기 오른다든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 명절을 앞두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들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게 돼도 명절 이후에 좀 결정을 보류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예를 들어 뭐 증여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팔지 말지 살지 말지 결정하는 부분들도 이제 어른들 뭐 부모님과 상의해서 지역을 결정한다던가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설날보다 추석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유들은 또 가을철, 이사철이다 보니까 뭐 이사 수요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 수요자들도 전세를 더 살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매입을 결정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명절이 좀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래량 멸종이라는 뭐 거래 멸종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제 거래가 적다면 가을 이사철인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사철에 맞는 조금의 어떤 상승은 예상할 수 원래 있을까요? 이사 가을에 제일 많은 건 맞죠. 그렇죠. 이사철이 이제 가을철이랑 이제 새학기 앞두고가 앞두고. 가장 좀 많기는 해요. 네. 두 가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매매에 대한 수요와 전세에 대한 이제 거래량 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세 거래는 다 아시는 것처럼 2년 또는 지금은 4년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세 만료 시기가 되면 한 번 더 전세로 움직이겠지 아니면 이제 기다렸으니까 한번 매입을 할지 결정하는 그 전세 수요가 있는데 일단 전세 수요로 봤을 때는 올해는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크게 감소하는 것도 없을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수요보다 이제 매매 수요가 급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그런 수요들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한 뭐 그 전월세 그 수요가 거래가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매매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가요? 예. 우리 그중에서 앞집 이사했는데 그럼 그 집이 1,000건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가장 그나마 수요가 많은 지역이 강남구, 뭐 서초구, 노원구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강남구가 가장 좀 많이 거래가 됐는데 그마저도 175건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8월에는 이게 더 크게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을 이사철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입을 결정하는 수요자들은 뭐 극히 적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점점 더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임차인으로 더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여기 나와서 이제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도 이 요인이 상당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제 매입이나 매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분들이 8.16 대책 이후로 이제 정책에 대한 그 규제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다 보니 지금 뭐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이사 때문에 그 매각을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요? 네, 매각이 안 됩니다. 매물을 내놔. 전년도부터 내놓은 상황인데 매각이 안 되고 있고요. 저만 해도 그렇다고 가격을 큰 폭으로 떨어져서 매각을 할 정도로 뭐 급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매도자들이 뭐 급매물을 내놓는 분들보다는 많을 거고 매수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면 급하게 매입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주택 가격 추이부터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출연하셨을 당시에는 매매가가 이제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이게 네. 수치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처럼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 네.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비슷한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집값 하락의 그 폭이 좀 더 커졌고 지역적으로 확대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표를 보시면 네. 이제 전국 주택이나 뭐 지금 이제 2001년 동안에 지금 주택 가격 추이가 나타낸 건데 작년 12월까지는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뭐 빨간색으로 불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빨간색이 오른 오릅니다. 주택이군요. 예. 그리고 색깔이 좀 진할수록 더 크게 오른 건데 네. 불장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뭐 전국 아파트 가격의 그 상승이 가장 좀 높았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뭐 주택 가격들이 조금 상승 속도가 이제 더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기미를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7월에 이제 가격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더 크게 떨어졌고 지방보다 수도권 서울이 더 크게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여기 네. 혹시 작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이 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왼쪽에 위에서부터 전국 주택 5년 평균이고요. 그 다음이 전국 아파트 5년 평균. 그 다음 세 번째가 서울 주택 5년 평균. 마지막이 서울 아파트 5년 평균입니다. 그 오른쪽 끝에 파란 게 이제 하락했다라는 건데 서울 아파트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22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제일 밑에죠. 네. 마이너스 0.22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급등했던 만큼 더 많이 빠진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네. 그죠? 근데 진짜 이거 색깔로 보니까 굉장히 극명하네요. 그 중간에 이제 2월 들어서 아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전환하는 시점부터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을 잃다가 점점 네. 파란색으로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은 오르는 거고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흰색은 거의 이제 제자리에 고압, 네. 머무는 상황이고 파란색이 나오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네. 변곡점을 지났다라고 해석. 뭐 아직은 파란색이 조금 더 나와봐야지 통계상으로는 알 수 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보면 변곡점을 지나서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표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뭐 네. 서울 아파트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년 평균은 지금 그 해당되는 월의 평균이거든요. 5년치 평균. 근데 작년에는 대부분이 뭐 8월을 예로 들면 맨 첫 번째 있는 8월에는 보통 0.61% 정도 올랐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0.92% 더 큰 폭으로 상승을 5년 했고요. 평균보다 더 그게- 올랐다는 뜻이군요. 그 네. 2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저기 5년 상승했다. 평균이 네. 밑에 나와 있는 거고 위에는 21년 8월부터 22년 7월까지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지금 7월 현재를 보면 5년 동안 보통은 7월 달에 0.57% 상승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 0.22% 그렇죠. 하락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이외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 이외의 지역도 올해는 사실 뭐 강원도 같은 지역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고 네, 네. 또 전북 지역도 계속 소폭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하락 전환을 이제 최근에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도 서초도 돌아섰고, 그죠? 네. 전국으로 봐도 전북 강원이 돌아섰고, 예. 그럼 결국 이제 뭐 부동산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통계를 작성한 이후 이렇게 전체 17개의 시도 아파트 값이 일제히 하락한 게 처음이다. 네. 야, 그럼 뭐 이거는 어떤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대로 거래량의 일단 표본 자체가 적기는 해서 이제 거래량 감소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래도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나 원래 좋았던 뭐 강남 3구 그리고 노원구 이런 지역들이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뭐 예전 작년처럼 호가로 계속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는 그냥 지금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뭐 3억, 4억씩 떨어진 가격들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하락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원도나 그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일단 강원도는 전체가 다 비규제 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뭐 원주나 춘천 같은 지역들, 그리고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강릉 같은 지역들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많고 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들도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주는 뭐 신도시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그럼에도 비규제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까지도 뭐 매입을 하는 수요들이 전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이어졌었는데 그마저도 최근에 이런 대세를 좀 흐르지 못하고 이제는 하락 전환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여수나 이런 지역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전북은 상승폭이 좀 작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인근에 있는 익산 같은 지역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확실시되는 거는 금리 인상인데 네. 뭐 금리 인상 얘기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그렇죠. 네. 그걸 먼저 하고. 예, 말씀하시죠. 네, 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도 이제 한 중반 정도 2분기 정도 예상하기로는 금리 인상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 특히 대출 금리는 선반영이 많이 된 상태라서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더 심각한 것들은 신용대출 금리 같은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담대 금리도 지금 이제 하반기 돼서는 7%, 8%까지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8%, 9%대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최근에 제 주변에 신용대출 연장하신 분을 보니까 신용등급이 900점 이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금융권에서 그 금리가 8%대가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신용등 지금 점수 800점이라는 건 어느 정도일까? 신용등급이 우수한 편인 우수한 거죠. 편인 거죠? 예, 그죠? 900점 이상이면 이상이면? 우수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굉장히 높게 나온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PF 쪽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사업이 굉장히 좀 약간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 인상도 그렇지만 사업비에 대한 인상도 계속해서 좀 리스크가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진행되던 것들도 대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시행사에서도 뭐 재검토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 올해 하반기에는 거의 사업을 이제 접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그 PF 이런 것들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속도도 좀 이렇게 빨랐지만 또 지금부터 12월까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생각보다 좀 굉장히 커질 걸로 생각은 되고 있어서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이 아파트 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표를 이제 8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 건데요. 네. 8월에 기준금리가 이제 2.5%로 미국과 동일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평균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은행연합회 공시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8%로 이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인상기 때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평균적으로 1.4% 정도고 주택담보대출 신규 기준으로 3.78%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값 변동률이 소폭 상승으로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도 높아지고 주담대 금리는 이것보다도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서 집값 하락이 지금까지 하락된 거는 지금 그래프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을 정도지만 하락폭이 단기간으로는 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파란색이 기준금리고요. 빨간색은 이제 주담대 금리인데 네. 거의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 뭐 더 가파르진 않고 거의 그냥 네, 유사하게 네. 움직이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표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2004년 1월부터 지금 22년 8월까지의 기준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거에 따른 아파트값 변동률이 나타난 거고요. 이 빨간색, 붉은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파란색이 기준금리, 뒤에 검정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그 아파트값 변동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상기가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차 인상기 때를 보면은 기준금리가 평균적으로 4.58%까지 올라갈 정도로 가장 크게 올라갔던 시기인데 이때 아파트값이
기준금리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0.7% 정도 오른 상태이고 총 24% 정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때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금리도 인상됐지만 이제 집값도 계속해서 급등했던 시기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크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하고 금리는 올라가지만 이제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좀 많았던 시기다 보니 집값 하락까지 견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때였던 그때가 것 같아요. 2006년이었죠. 네. 2006년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금리 인상 부분을 이제 고스란히 아파트값 변동률에서 받고 있는 그런 네. 그런 상황이다. 상황이고 2차 인상기를 볼까요? 2차 인상기는 2차 인상기 때는 이제 2011년부터 이네요. 예. 2012년 중반 정도까지인데 이때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총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고 한 2년 정도,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기를 유지했었는데 이때 전체 평균은 이제 연간으로 한 0.36% 그리고 총 8.9% 정도 인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1차 인하기 때를 잠깐 보시면요. 네. 이때는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했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그 인상을 좀 했던 그런 시기로 볼 수는 있어서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을 좀 이끄는 수단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집값에 조금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한다는 거는 집값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약간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그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 외환 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월별 네. 주택 가격 추이입니다. 이번에도 표가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네.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98년 외환 위기 때의 월별 주택 가격 추이인데 이제 네. 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의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붉은색 부분이 상승이고 이제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하락의 폭이 좀 짙어지는 네. 그런 모양입니다. 외환위기가 이제 97년 11월에 그랬죠. 외환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보시면은 이제 97년 10월까지는 소폭 상승을 하다가 11월부터 하락을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시기가 97년 1월부터 98년 11월까지 거의 1년 정도. 1년 1개월 정도 중간에 한번 뭐 소폭 상승한 시기는 있지만 1년 정도가 유지가 됐고요. 서울이나 뭐 인천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계속 한 1년 정도 하락을 유지하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를 보시면 네. 지금으로서 굉장히 놀라운 이제 금리인데요. 97년 12월 기준으로 13.5%. 그렇죠. 금리가 두 자릿수. 네. 98년 12월에는 15% 네.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99년 5월에는 바로 4.75%로 네. 굉장히 급격하게 인하하는 하락했고요. 그런 네.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면 IMF 이 97년 11월이었으니까요. 그때 협상이 보면 그 뒤로 전국 아파트 값이 매달 0.4, 0.6, 0.9, 2% 월이죠. 그렇죠. 네, 월 월. 2.8%, 3% 이렇게 네, 쭉 이때는 사실 빠졌었군요. 이제 외화 유출을 걱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 있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실 금리의 두 자릿수 인상까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어땠죠? 금융위기 때를 보면 네, 이때도 이게- 역시 네. 가운데가 파란색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도- 간격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이제 미국발 네, 금융위기이다 그렇죠. 보니까 2008년 하반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보시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한 반년 정도 네. 주택 가격이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금리 수준이 이제 5%에서 네. 2.5%.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를 맞고 전 세계가 이제 긴축을 풀고 이제 부양을 하던 시기니까 2.5%까지 낮추는 그런 네. 단계였습니다. 네. 설명 중에 계셨던 것 같은데 IMF하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이유도 다르고 상황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6개월로 좀 짧아진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IMF 때는 이제 국내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다 뭐 조정을 받고 있고 굉장히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굉장히 급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외환위기를 조금 외부에서 온 충격이다 보니 이 시기가 자산 가치에는 굉장히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만 2010년 이후로 제 기억으로는
2010년 후반기부터 다시 주택 가격이 장기간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좀 두드러져 보이긴 하나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2010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굉장히 장기간 뭐 거의 2014년, 15년 정도까지 조금씩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공급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특히 또 MB 시절에는 서울 주택 가격이 오히려 지방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방에 약간 개발을 좀 분산하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 혁신도시 같은 것들이 많이 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성공한 뭐 그 분산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개발 호재가 지방으로 가다 보니 서울의 주택 가격 강남 같은 데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야 지금 이런 하향 안정화가 좀 장기간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하향화되면서 안정화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금리 인상도 너무 급격하게 인하됐다가 다시 급격하게 지금 인상이 되고 있고 또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의 금리 인상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IMF 때는 한 11개월 정도고요. 그 2008년 뭐 한 6개월 정도. 네. 이번에는 결코 이때보다 올해는 이제 2월부터라고 대충 시점을 잡았는데 네. 어떨까요? 이것도 물론 뭐 다른 여러 변수가 작용을 하겠지만 좀 더 길어질 걸로 보는 게 타당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뭐 몇 년 지속된다라고 네.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좀 큰 폭으로 많이 하락할 거로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전세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세값도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임대차 3법 이후로 8월 정도부터 전세값이 이제 전세 대란보다는 월세화로 조금 그 본격화될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8월부터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수요자들이 금리의 영향을 마찬가지로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6월달에 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온 바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전세를 거의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전세 대출에도 이제 비슷하게 인상에 대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져서 전세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만 뭐 월세화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서 서울은 전역이 다 월세화로 거의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추석 이후에 전세나 월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세나 월세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크게 변화는 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공급에 대한 얘기를 뭐 계속해서 드리고는 있는데 네. 뭐 입주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급 물량 중에서 이제 전세, 월세 수요들이 이제 이렇게 그 뭔가를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매매 또는 전세, 월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그렇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세에 있는 수요자들이 매매로 당분간은 돌아서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전세에 좀 일부 월세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전세 수요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수요도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대책에 대한 것들도 크게 뭐 변동은 없어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이제 내년에는 이제 경기도나 인천 쪽에 이제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풀립니다.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긴 한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더 큰 폭으로 입주 물량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인천, 네. 뭐 인천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인천이 입주 물량이 내년에 굉장히 좀 많아요. 그 거의 재개발했던 이런 예전에 구도심 빌라들이 거의 신도시급으로 굉장히 크게 그 입주장이 서거든요. 그게 내년 2월부터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뭐 인천의 그 송도 옆에 있는 뭐 미추홀구 이 네.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고 네. 서울에서 이렇게 살던 분들도 뭔가 이제 좀 더 신축이면은 거주 환경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주택자를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대출에 대한 거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을 때 뭐 매입도 못 하셨지만 집값 급등기를 겪고 나니까 그렇죠. 지금은 섣불리 매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실 텐데 집값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빠르고 그걸로 인한 영향이 집값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좋은 곳에 입지해 있는 그런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온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기가 지나가도 이 주택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봤을 때 뭐 대출에 대한 부분도 10억 초과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바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여야 간에 정책적으로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규제 제약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건드릴 수 있는 요지도 있을 걸로 좀 남아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세제나 청약제도 그리고 뭐 대출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뭐 규제책은 규제 제약을 완화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까지 안 되다 보면은 다양한 좀 다른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때까지는 좀 집값을 감망하시면서 본인이 좀 매입하고 있는 주택들을 가격 추이나 매물에 대한 이 증감 속도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금리 이 인상기가 좀 멈추고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그 타이밍을 좀 보시고 그때쯤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실질적인 그런 실무적인 그런 팁을 원할 때 그럼 내가 뭐 저 지역에 뭐 몇 평짜 몇 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 중개소에 뭐 이런 게 나오면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든가 어떤 팁이 있을까요? 그런 계속 서치를 할 텐데 뭐 매일매일 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게 DSR 규제 때문에 예. 상황별로 굉장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내 DSR 안에 들어온 그리고 대출에 대한 적정선이 사람마다 틀리니까 대출을 포함한 DSR 안에 들어오는 주택들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본인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색창을 통하면은 본인의 DSR 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매입 가격 안에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지역 안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좀 1차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몇 개 단지들을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좀 등록을 관심적으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매물이 좀 겹치긴 하지만 그 뭐 층수라던가 거래 가는 금액 그리고 뭐 최근에 거래가 됐으면 실거래 같은 것들이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중개사무소들도 좀 몇 군데 뚫으셔서 이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방법들이 좀 실제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보통은 집값의 선제지표로 거래량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거래량도 좀 이렇게 시차를 두기는 하니까 매물의 증감을 1차적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매물 증감도 있지만 그냥 그 동네의 부동산들의 그 매물 적체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동네의 부동산을 몇 군데 들러보시고 그중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중개업소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상황들을 그때그때 잘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매물이 뭐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가 되기 전에 집값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거나 뭐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다거나 하면은 매도자들이 그걸 더 먼저 아셔가지고 매물을 뭐 들여놓거나 호가를 올리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좀 매물 증감 속도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이렇게 최근에 연끌해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십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진짜. 네. 그리고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부분 고정보다는 변동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갱신할 때마다 굉장히
현타가 많이 그렇죠. 오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사는 시점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차익이 있는 상황이긴 하고 사실 이걸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한테 더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금리 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 좀 버티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주택이 지금 그 어떤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내년 저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정상적인 속도로 다시 좀 갖고 있는 분들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해서 이 금리 인상기까지만은 지금 좀 일단은 좀 정신 수양을 많이 하시면서 예, 버티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이미 좀 그렇게 영끌해서 사셨던 경우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영끌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지양시키도록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끌 같은 거는 정말 하지 않는 게 보통 영끌에 뭐 우리가 이제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뭐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몇 % 이상 뭐 이런 약간의 기준 비슷한 게 있습니까?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보통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지금 이제 그 LTV 기준이 40% 정도잖아요. 네. 투기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50% 이상 정도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 비중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본인의 이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거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다시 부동산이 그래도 상승으로 돌아서는지 그때 기억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도 이제 강남 위주로 먼저 좀 회복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 충격이 있고 금리가 갑자기 인하를 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 뭐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주식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회복이 좀 정상화되고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은 그 좋은 지역들 위주로는 다시 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를 갖고 있는 보유자들을 이제 급매물로 내놓거나 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 버티게 하는 분들도 더 많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재정비 같은 것들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진행이 되면은 가격들이 다시 정상적인 가격들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 말씀은 좀 거시 환경이 그래도 조금 기본적으로 정상화가 돼야 그렇죠. 이제 후행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도 그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담이 또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한 반년 정도 주택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도부터는 주택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나 그리고 유동화가 굉장히 많이 풀리는 시기여서 그 2019년 하반기부터 작년도 그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던 폭이 굉장히 크고 그때부터 좋은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외에 뭐 오피스텔이 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거는 좀 비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라갔던 때를 서울 주택 가격으로 봤을 때 한 10% 넘게 가격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그 정도는 서울에서 좀 빠져줘야 이게 좀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아까 중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는 하락기가 좀 오랜 기간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 2017년, 18년까지는 정상적인 상승분, 그러니까 과거에 오르지 못했던 물가 상승률보다도 오르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올라갔던 시기이고 그 외에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좀 비정상적인 급등이긴 해서 그만큼의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다시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화된다라는 거는 작년 기준으로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하락했던 그러니까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하락을 할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좀 약간 쭉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따라와 줘야겠죠.